미래교육연구소는 현재 전국에서 미래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학술 행사도 하고 생각도 많이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국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많은 생산적인 얘기들을 이후에도 계속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두렵고 어렵잖아요. 이 연구소,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기획을 했을 때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이런 좋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런 내용이라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정말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발제자들의 발표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런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발제자로 나서주신 세 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전북 미래연구소가, 미래교육연구소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데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초학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좋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제 교육부 및 타시도 기초학력 정책 검토를 맡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뼈대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교육부에서 나온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의 추진 배경부터 살펴보면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 초기 단계의 학습 부진 학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관리 체계화 및 국가, 시도, 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추진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학교 단위와 교육청 단위 그리고 법령 제정과 관련된 노력들이 보이는데요. 학교 단위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09년부터 2014년까지 학력 향상 중점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학교 내 다중지원팀을 구성해서 두드림학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14년부터. 그리고 기초학력 교수학습 모델 확산을 위해서 선도학교와 시범학교 운영을 18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17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 같은 경우는 16년도 기초학력 보장 법안이 나오면서 최근에 또 다시 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이런 기초학력과 관련된 교육부에서는 현황 진단 및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앞서 발표한 것처럼 기초학력 개념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초학력 교과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국어, 수학으로 할 건지 아니면 더 많은 교과로 확대를 해야 될 건지, 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08년부터 계속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달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또 진단 사각지대, 즉 표집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진단하다 보니 이제
표집에 빠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전 학년, 전 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미취학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선행학습이나 학교 적응에 대한 불안 요인, 지금까지 해왔던 교원 역량 지원이 미흡했다는 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기초학력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데요. 기초학력 개념을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읽기, 쓰기, 세마기와 이와 관련된 교과, 국어, 수학의 최소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로 부족했는지 밑에 확장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영역에 확장된 기초학력 개념까지 범위가 확대돼서 요구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도 이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이 논문을 같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학력이란 개념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근거로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새로운 미래학력이니 참학력이니 새로운 학력관, 신학력관 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학력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는 제시를 했고요. 또 기초학력이 학력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미래학력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개념의 필수학습 역량과 더불어서 학습 지원 역량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해력의 개념도 확장을 시켰는데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다문화 사회, 또 협력과 소통이 강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자적인 문해력뿐만 아니라 구두 언어적인 부분까지 확장해야 되고 매체 사용과 관련해서도 매체 사용의 문해력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 수리력 분야에서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공학적인 도구 활용까지도 역량으로 기초 학력으로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인식이나 관계 능력 부분도 사회적인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교육부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비전은 모든 학생의 잠재적 역량 발현을 두고 있고요. 목표는 함께 출발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책임 보장. 목표는 학습 부진 예방 강화로 기초학력 미달 조기 차단이라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과제를 4가지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학력 진단 체계 개편, 두 번째는 학교 안팎 기초학력 안전망 내시라, 세 번째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네 번째는 국가 시도 학교 책무성 강화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기초학력 진단 지원 및 평가 체제 개편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서 진단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잡았고요. 대신 진단 방법은 학교 자율에 현재는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학부모 통지가 이루어지고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이력이 관리되는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 흐름, 시행 흐름도를 보면 3월에 초기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6월에 다시 향상도를 진단하고 또 보정이 이루어지고 9월에 또 향상도를 진단하고 보정이 이루어지고 11월에 다시 또 진단하는 여러 차례의
진단 과정이 있습니다. 향상도 진단 단계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또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관련 부분을 추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심지어 평가 방식은 컴퓨터 기반 평가도 도입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 자료를 참고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참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초학력 범주가 과목별 성취 기준에 종속되어 있고 특히 측정 가능한 인지적 부분에 집중하여 일제식 선다형 시험을 매년 모든 학생이 보게 한다면 구시대 정답만을 고르는 구시대 교육으로 역행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 미달 학생의 경우 3개월마다 재시험을 보는데 이런 양적 접근 방식이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폭넓은 성장을 돕고자 했던 학교 현장의 자생적인 노력도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이와 다르게 일상적인 학습 과정이나 평가, 관찰, 상담 등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하는 질적 접근 방식이 확대되어 전문적인 담임교사와 담당교사의 협력 아래 학생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자율적이고 수시로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입체적인 진단, 다양한 진단 도구가 개발이 되고 또 자유롭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더불어서 나아가서는 기초 학력뿐만 아니라 기초 역량까지 측정하고 지도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학교 안팎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인데요. 교실 단위에서는 수업 시간에 즉각적인 보충 지도를 통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수업 모델 개발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기초학력 보장 선도 시범학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아까 1수업 2교사제와 같은 보조 인력을 활용한 수업 방법,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또 학교 단위의 다중지원팀을 통해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 두드림학교는 담임, 특수, 상담, 보건, 돌봄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됩니다. 또 기초학력 보장 연계 사업들을 예시를 보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다문학생 지원 사업, 탈북학생 지원 사업 등 연계해서 학생의 부진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사례처럼 학습 지원 수준에 따라 학습 결손이 경미한 경우나 아주 결손 극복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각각 다른 지도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 강사 배치에 관련돼서 현장 의견들을 보면 대부분 희망 유형은 교사나 예비 교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희망 유형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이제 교육청 사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특수 분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 대표적으로 읽기 곤란 학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 정서 행동상 요인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심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또 정리해 보면 현재도 돌봄, 방과 후 업무, 학교 행정 업무로 본연의 교수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상황에서 각자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특수, 상담, 보건, 돌봄 전담사로 구성된 다중 지원팀이 내실 있게 학력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또 보조 인력을
상시 고용 인력 형태로 정규 교사나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상시 고용 형태로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고요. 또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도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지역 교육청별로 한 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되고 또 수용 인원도 충분하게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복합적 발달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마다 필수적으로 상담교사, 보건교사, 지역사회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렇게 어떤 형식적이나 어떤 기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내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평등한 출판서 부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입니다. 입학 단계의 학교 적응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장 배려학년제, 초등학교 1, 2학년을 같은 담임 교사가 연속적으로 해서 적응을 지원한다거나 1학년 담임 교사의 지도 학생을 최소화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학생 수를 줄인다는 거죠.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년별 학급 규모 유연화와 학부모 소통 강화를 하고 했는데요. 저학년 학급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학급당 인원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예시를 보시면 학년당 4학급짜리 학교가 있다고 하면 1, 2학년은 5학급으로 한 학급을 늘려주고 3, 4학년은 그대로 놔두고 5, 6학년은 3학급으로 줄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4학급짜리인 거를 5, 6학년 줄이고 한 학급을 1, 2학년을 늘린다는, 다시 말해서 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뒤에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을 확대를 권장하고 있고, 나이스 개편 시에 학습 과정과 평가 결과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 또 읽기 쓰기 세마기 책임 지도라고 해서 1학년부터 한글 책임 교육을 시작해서 1학년 1학기 말 또는 2학기 초에는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유창성을 진단하고 기초 문해력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웹 기반 프로그램인데 이번 올해 2학기 때 이거가 학교로 안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 역시 문학 난이도를 낮추고 그리고 놀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나갈 거라고 합니다. 또 교사의 교원 지도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를 중앙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신설하고 또 심화 과정을 개설해서 수료한 교원은 기초학력 지원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비 교원 같은 경우는 학점으로 연계를 해서 현장 봉사활동에 참여시킨다고 하고, 여기 전주교대도 실시하고 있는 거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또 보면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대신 고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윗돌 빼어 아랫돌 막는 것 대책이라 볼 수 있고요. 교원 수급 정책 및 전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연계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빡빡한 교육과정을 정리해서 기초교육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는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학교 진학 이전에 나타나는 격차, 학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충실한 영유아기 발달을 위해 부모의 안정적이고 질적인 돌봄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노력도 더불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방적 접근은 생애 초기에 시작하고 숙련된 전문가 팀에 의해서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
라고 이거는 논문을 이찬승 씨가 쓴 논문에 나온 부분을 발췌했고요. 또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학급 규모는 그와 관련해 논문을 또 살펴봤는데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 규모의 적정성이 필요하다. 또 초기에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매우 커진다는 매튜 이펙트가 있다. 또 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기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초등학교 학급 규모 현황에 대한 어떤 연구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연화 관련 선행 연구 및 운영 사례를 탐색했고, 그리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표집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작년 11월 달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15명 내외 소규모 학급이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학급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학급 규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학생 참여가 가능한 환경, 또 교수학습 모형 개발 등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학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또 현행처럼 교육부가 예시한 것처럼 교사 충원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학년의 학급 과밀 현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했습니다. 이 논문의 제한점을 보면 일단은 학급 정원을 하향 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힘들다면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차등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아까 앞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경우 좀 더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협력 교사제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개별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시도학교의 책무성 네 번째 과제를 보면 여기 내용은 주요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의 내용들입니다.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전담기구, 시도의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초학력 보장법과 관련해서 입법을 하기 위한 사전의 연구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등학생 성공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연구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2년 낙오학생 방지법을 통해서 계속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개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서로 뭔가 비교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교사들한테 책임을 물으면서 학교가 좀 파행적으로 되는 모습을 많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2015년도에 모등학생 성공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으로 연방정부의 개입은 축소하고 이제 주정부한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이거가 주는 시사점을 보면 한국이 시사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법안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을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 또 그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또 미달학교에 대해 추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라는 입법할 때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사점이 주는 좀 우려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17개 시도교육청 학력지원센터와 협력을 해서
연구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들을 연수하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시켜 시도 단위 학교에서 기초학력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책무성과 또 운영할 때는 또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학습 부진 학생 지도 계획 수립 및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학교 전체의 관심도를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역 단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내용도 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모든 학생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담보해야 될 여건 조성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가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전담기구에서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회 구조적인 부분은 외면한 채 단순하게 반복학습이라는 도구만 준 채 학교 단위 담임교사한테 책무를 강제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2008년도에 국가수준 일제고사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 초등학생들이 연규시 수업을 하고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면서 하나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줄 세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학습의 호기심, 자발적 의욕 상실, 그리고 낙인과 낙오라는 학부모의 불안으로 인해서 사교육의 의존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또 학교 교육에 대해 불신이 조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뭔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각 시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을 바라보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좀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만 잡고서 바라봤습니다. 교실 내 교사가 늘어나면 기초학력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협력교사라는 거를 지금 수업에서 협력교사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은데, 일부 협력교사제, 협력수업, 수업도우미, 더불어교사제 등 이름으로 교사 협력에 기반을 둔 수업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1수업 2교사제, 한 수업을 2명의 교사가 운영하는 것을 코티칭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더불어교사제는 한 수업에 2명의 정규 교사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어, 수업 등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먼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보면 A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교사가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고, 두 교사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이 B 교사인데요. 서로 대등한 위치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나 혼자 하고, 선배 교사는 오히려 수업에 종종 참견해서 흐름을 끄는 적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서로 떠들거나 딴짓을 하기 시작했고, 계획안을 보여줄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수업 중 예정이 없는 질문도 하더군요. 마치 1년 내내 장학사에게 수업을 보여주는 기분이었어요. C교사는 학년부장 선생님이 더불어교사로 선정됐는데 수업 시간 내내 결제 서류 보느라 바빠 내가 거의 모든 수업을 했어요. D교사는 학생들을 혼낼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내가 당연히 해야겠지만 2명이니까 서로 미루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학부모에게 받는 교육평가도 걱정이 되고 몸을 사리는 선생님도 있고요.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는데요.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역할 및 책임의 모호성, 운영 및 협력 방안의 미숙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더불어교사제의 경우 2명이 모두 정규교사로 협력교사제에 비해 교사의 전문성을 더 크게 담보할 수 있으나 문제점으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교사제 말고 협력교사제 수업이 또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이 협력교사제 수업은
똑같이 1일 수업 2교사 형태인데요. 차이점은 더불어교사제가 2명의 정규교사가 있는 것과 달리 협력교사는 1명의 담임교사와 그거를 보조해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퇴임한 교사라거나 이런 분들이죠. 협력교사제는 3가지 범주가 있는데 특별지원이나 개별지원, 일반지원으로 나눠지고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한 논문을 보면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학업 수행력, 학습 동기면, 학습 적응면에서 다 유의미한 증가가 되었다. 이는 학업 수행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컸다는 걸 보여준다.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또 마지막으로 또 다른 형태가 이제 대학생들이 보조 강사로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구교육청 사례인데요. 이것도 면담한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려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아요. 전날 술 엄청 마시고 와서 냄새 풍기며 졸고 있고 나와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또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도 대부분이라 애들 맡기기가 불안해요. 세세하게 다 알려줄 여력도 없고 불성실한 학생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지요. 일단 학점이 상대평가도 아니고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같은 반 강사 중에는 교생 실습도 아니고 학점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 하면서 대충 해도 된다며 책임감 없게 행동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여준 시사점은요. 보조인력 강사 지원 사업을 위한 기초 단계로 보조인력 강사의 전문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되고 이들에 대해서 강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교사가 하나의 협력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는 학교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모든 교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평초등학교 교사 김주루입니다. 먼저 제가 맡고 있는 반에 대한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북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초에서 5년 만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해 여기 전주 금평초등학교로 왔는데요. 사실은 공부로 왔습니다. 이 다문화 반, 이거를 닭꿈학교라고, 닭꿈반이라고 여기는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전라북도에 초등이 3개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등에 1개 학교에 있어서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지원하는 그러한 학급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여기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210명 정도 됩니다. 전교생이 2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다문화 학생,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제결혼 케이스 있죠. 그것도 다문화고요. 그 다음에 중도 입국자.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부모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국한다든지, 이런 이제 중도 입국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외국인이 있어요. 부모가 다 이렇게 한국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난 아이들. 이제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학교는 전교생 210명 중에 다문화 학생이 40여 명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순수 외국인, 그러니까 부모가 다 외국인인 그런 경우가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왜 아동 돌봄 지원 한시 지원이 나갔잖아요. 그때 외국인 학생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20명이 전혀 그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놀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20명이 안 받는 거 맞냐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 반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된 이유는 옆에 전북대학교가 있어요. 옆에 전북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석사, 학사, 박사, 그 다음에 연구원 이렇게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몽골이 제일 많고요. 몽골 이제 부모님들이 2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전북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거 한다든지, 아빠가 연구원으로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 외국인이 20명이지만 제가 맡고 있는 이 닭군반이라고 해서 이 닭군반은 정말 한국어가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반은 15명입니다. 15명이고요. 근데 이 15명을 제가 혼자 다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 파트는 너무 정말 기억 니은도 모른다, 자음 모음도 모른다, 그만 한글반으로 따로 해서 그건 한국어 강사 선생님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가르치도록 하고요. 저는 어느 정도 한글을 뗐으면 이제 생활 한국어죠. 생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강사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15명을 지금 매일마다 이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다문화 가정의 한글 지도라고 하면 이렇게 막 엄마가 뭐 필리핀, 뭐 엄마가 뭐 베트남, 그래서 아이가 한국말을 좀 잘 모르고 더디고 이런 가정보다는 순수 외국인이나 아니면 중도 입국자가 많아요. 저희 반은, 제가 속한 반은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 주제를 봤는데 앞에서 두 분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목에 실제라는 말을 붙여주셔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할까 하다가 실제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그냥 날것의 것으로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글쎄요, 여기에 맞는 발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초학력을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기초학력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2014년까지는 완주에 있었고 2015년에 전주에 이제 전입을 하면서 1학년을 처음으로 맡았어요. 정말 그동안은 초등 1학년은 정말 상상도 안 해봤는데 1학년을 맡으면서 초기 문자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문자 지도를 어떻게 하지? 교과서를 봤는데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특히 국어 교과서를 봤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9였고요.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국어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1학년 그 문자 지도 부분은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때 2015년에 1학년을 맡으면서 너무 당황을 했어요. 가르칠 건 없고 뭔가 아이들은 한글을 잘 안다고는 할 수 없고 막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아이들 한글 지도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릴 때 한글 지도를 어떻게 받았지? 한글을 어떻게 배웠지? 어떻게 뗐지? 생각해보니까 문자표 있잖아요. 기역, 니은 있고 아야어였죠. 각야, 거겨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고루한 방법이 아닐까 싶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한글 지도하는 방법을 안 알려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갖고 데려다가 무조건 써. 읽으면서 써. 10번 써. 20번 써.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이제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이 1학년 아이들한테 도대체 한글 지도, 우리말인데 내가 쓰는 말인데 이 한글 지도를 어떻게 할까? 사실 제 자녀들은 그냥 그림책 맨날 읽어주고 학습지 하니까 다 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 아이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질문도 했어요. 얘네들이 글자를 못 뗀 게 내 책임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내 책임 아닌데? 부모의 책임 아닌가? 가정의 책임 아닌가? 그리고 못 따라가는 이 아이 수준, 이 아이 능력의 책임이 아닌가? 사실은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할 때 부모님들이 이미 학교 오기 전에 글자를 좀 떼주고 좀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글자를 알고 왔어야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업 시간 이렇게 하고 못 따라오면 말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2권의 책을 만났어요. 사실은 이 2권의 책 때문에 제가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가 사실은 눈을 뜨게 된 이제 그런 계기예요. 한 권은 청주교대에 계시는 엄은 교수님이 쓴 학교 속의 문맹자들입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학교 속에 문맹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문맹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이 제목부터가 좀 그랬고요. 이 책이 굉장히 사실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그리고 글씨도 깨알 같아요. 무슨 논문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읽기도 부담스러웠고 제목도 부담스러웠고 하지만 읽으면서 저의 생각을 깨트려준 책이었어요. 뭐였냐면 기초학력의 책임은 공교육의 책임이고 너희 교사의 책임이다. 사실은 아까 지금 두 분이 하시면서 너무 담임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정책이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저는 1번은 기초학력의 책임 저는 공교육과 교사의 책임이 저는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재반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엄은 교수님이 쓰신 이 학교 속의 문맹자들에서 정말 그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책임이라고 사실은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공교육의 책임이라고 가정에서 하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이요. 근데 사실은 이 학교 속의 문맹자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책은 이제 우리 전북에 계시는 홍인재 교감 선생님이 쓰신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사실 이걸 보면서도 저는 정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홍인재 교감 선생님이 장학사였거든요. 전주교육청 장학사. 그 장학사가 장학사의 신분으로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문자 더디마이를 실제 가르친 그 기록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교사이면서 맨날 저는 그랬거든요. 난 시간이 없어. 수업 끝나면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업무에 치여서 나는 아이들 개인적으로 못 가르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시면 이 책을 정말 읽어보시면 정말 디테일한 그 기록을 다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이 정말 기록을 하나하나 다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업무도 많은 장학사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장학사님의 그 업무가 학습 클리닉, 이제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전주교육청에 그게 없어졌는데 그 당시 학습 클리닉의 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이제 거기 기초학력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내가 아이를 가르쳐 보자. 그래서 옆 학교에 이렇게 나가셔서 실제 문자 더디마이를 가르치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우리 반에 제가 그래서 2015년부터 1학년만 4년을 내리 쭉 했어요. 1학년만 가르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1학년이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권이 저에게 정말 많은 기폭제가 됐어요. 기초학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초학력의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학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영감을 받은 두 책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북초에서는 1학년 4년 담임하고 마지막 해는 이제 영어 전담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로 건너와서 이제 근데 제가 한국어 담임을 하겠다고 한 게 저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무모했죠. 저는 1학년 4년 문자지도 국어지도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하면 되겠지. 그거하고 별반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어 학급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외국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한다고? 뭐 얼마나 다르겠어? 재밌을 거야. 그리고 저도 그 해외 연수를, 이렇게 영어 연수를 저도 2번 나가봤는데 그때마다 그 캐나다나 호주나 그런 공교육에 가보면 ELS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참 부러웠거든요. 이민자를 위해서 영어를, 그 이민자들이 영어에 너무 서툰 거예요. 그러면 공교육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ELS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그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꺼내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너무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래서 저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가 맡은 반이 그런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K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SL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실제 중에 너무 많은 걸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한 명 것만, 한 명의 것만 좀 사례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명을 썼고 제가 이렇게 파일을 봤더니 막 실명이 나오더라고요. 실명이. 근데 아무튼 이 4학년짜리 아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중도 입국자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이 아이는
작년 9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한국어를 정말 띄엄띄엄 말해요. 우리나라 정말 3살, 4살 아이들보다도 못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올 3월에 만난 거죠. 갖고 작년 9월에 그래서 이 학교에서 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영어가 더 편해요. 아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엄마하고 말할 때는 따갈로그어로 얘기하고요. 아빠하고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해요. 아빠랑 얘기할 때는 아직도요, 영어, 엄마하고는 따갈로그어, 학교에 오면 한국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예요. 그래서 왜 아빠하고도 영어로 얘기하나 봤더니 아빠도 그 전에 전혀 한국말을 쓰지 않았고 이 아이는 너무 영어가 편한 아이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보면 1대1로 수업을 하거든요, 거의. 한국말 잘 몰라요. 항상 이 말을 해요. 뭐 하면, 너 이거 알아? 이거 뜻 알아? 저는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뭘까? 저 한국말 잘 몰라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아이예요. 아주 느리고, 아주 읽고 쓰는 게 더딘 이제 그런 아이입니다. 한국어에도, 우리 국어에도 보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 있죠. 이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 2학년까지 개발된 걸로 알고 올해는 3, 4학년까지 개발이 됐어요. 이제 내년까지 해서 5, 6학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읽기, 뭐 듣기, 이렇게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나중에 결과로 도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학생이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제일 이렇게 좋고 어떤 능력이 제일 좋지 않은지를 한눈 이렇게 도표로 보여줘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아이예요. 정말 지금 나이가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 6살, 7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준이. 현재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 보정 시스템으로 이 아이의 수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의 수준을 먼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어 진단 보정 시스템으로도 하고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청주교대 엄은 교수님이 무엇을 만드셨냐면 읽기 따라잡기 연구회를 만드셨어요. 읽기 따라잡기 연구회를 만드시면서 지금 청주 쪽에는 문해력 지원 센터가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이렇게 각 학교로 그 문해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문자 지도가 안 되는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파견교사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은 교수님이 굉장히 선두적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만든 읽기 따라잡기 연구회에서 이렇게 준 아이들의 수준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검사지를 개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검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모 이름대기, 이게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자모 이름대기, 그 다음에 단어 읽기, 그 다음에 유창성 검사, 그 다음에 쓰기 검사. 이렇게 4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선생님 레이저는 이건가요? 이거네요. 예. 여기 밑에 그래서 이 아이의 점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 점수를 이제 맞은 거 틀린 거 다 체크를 해요. 맞은 거 틀린 거 다 체크를 하면 여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게 원 점수예요. 원래 이제 이 아이가 맞고 틀린 그 원 점수고 밖에 있는 이 점수가 스테라인 점수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7월에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몇 달 지났잖아요. 똑같은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점수가 되면서 그 단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실력이 유의미하게 뭐 올랐다, 뭐 그대로다.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목표로 이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말하기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하고 까탈로그어를 하다 보니 한국어를 아무리 정확하게 발음을 들려줘도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들으면 자꾸 뭉개져요. 그리고 자꾸 흘려요. 그런데 사실은 문자 지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발음이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정확한 발음이 1번이에요.
선생님, 아이가요, 좀 이렇게 읽고 쓰는 게 좀, 특히 이제 쓰는 게 안 돼요. 읽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아이는 발음이 정확해요?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이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일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듣기는 그냥 아주 짧은 회화는 다 알아 듣긴 해요. 이제 한국에서 산 것이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눈치로 알아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넘어서서 긴 문장을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이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저한테 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이 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른 그 원래 반에 속한 반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국말을 이해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이 검사에서 유창성 검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 텍스트를 1분인가 몇 분 동안 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정말 30초 동안 다 읽는 거였어요. 근데 30초 동안 4줄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읽을 때 북, 한, 마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딱 띄어서. 근데 이제 이거를 거북 한 마리가 알을 낳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는 아니더라도 단어 단위로 끊어 읽는 거, 지금 이제 그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읽기 유창성을 지금 그 아이에게 목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입말을 글말로 써보기. 그래서 말하는 것이 곧 글이 된다. 말하는 걸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그거를 이 아이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한국생활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4년 동안의 경험이 잘 녹아 들어갈 거야. 그리고 왔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 방향성이 다르고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1학년 지도한 거하고 외국인 아이 지도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올해 내가 뭔가 배우겠지 생각하고 내년은 더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교육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 거기에서 이 KSL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표준 한국어라는 걸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이 교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게 손바닥 그림책이라고 해서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에서 제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손바닥 그림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 홍인재 교감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왜 손바닥 그림책이냐면, 제가 이제 2권만 가져왔는데 그냥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냥 손바닥에 놓고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손바닥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홍인재 교감 선생님이 만드신 이유는, 그러니까 막 이제 읽고 쓰기 시작하는 아이들, 진짜 초기 단계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텍스트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드시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나의 한 문장이라고 해서, 아까 쓰기의 목표가 제가 입말을 글말로 적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양식을 그냥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한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항상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제 뭐 했어? 뭐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왔어? 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입으로 하는 말을 하나 탁 캐치를 해서, 야, 그러면 그거를 문장으로 적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하면 제가 이제 그것을 글씨로, 문장으로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면 진짜 이렇게 씁니다. 오늘 평소대로 버스를 타고 학교에 왔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그러냐면요, 혁신도시에 살아요. 혁신도시에 사는데 우리 금평초등학교를 버스를 타고 옵니다. 부모님이 안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1시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혁신에서 여기까지.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갈 때 1시간. 이런 값을 치르고 오는 아이예요.
여기가 좋다고. 제가 옆에 만성학부거든요. 만성초에 가서 찾아가는 한국어 강사를 지원을 해줍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외국인 아이가 있는데 얘가 한국어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한국어 학급이나 닭군반이 없어도 한국어 강사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한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냥 그 한국어 반이 있는 그냥 여기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오는데 항상 이거 버스를 타고 와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하길래 그래 그러면 그걸 문장으로 적어보자. 했더니 많은 오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류대로 쓰고 제가 그걸 고쳐주고 밑에는 제대로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대화를 연습하고 입말을 글말로 써보는 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한국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우리 영어 교재를 펴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언어 기능, 문법적 요소, 어휘, 문화, 담화기호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바닥 그림책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맨 나중에 가면 이제 처음에 텍스트가 굉장히 적어요. 일부러 적게 만든 거예요. 더디마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학년이나 더디마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뒷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그냥 자기가 쓸 수 있는 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그림책으로는 읽기 유창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음 정확하게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뒤에 자신의 생각을 써보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익숙한 책을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낯선 책, 본차시의 책을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한번 써보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에게 이제 사실은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이 외국인 아이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수준 너머의 그런 4학년에 맞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만큼의 사고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4학년짜리도 한국말이 너무 짧아요. 어떻게 보면 1학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고 수준도 1학년에 머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국어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의 폭도 좁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을 좀 넓혀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1대1로 수업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의 더딤 아이들도 이렇게 1대1로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좀 아깝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깝고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외국어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표를 짰는데, 제가 방학 때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아이들 중에 1학년 중에 문자 더디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 2명을 이렇게 한글 지도를 했는데 사실은 다 안 끝났어요. 근데 그 애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반 닭군반만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걔네들한테 그냥 매일 1시간씩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애들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대1로 하니까 그 아이 수준에 맞게, 나의 속도가 아닌 아이들의 속도에 맞게 지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정책 중에 이제 그 반에서 꺼내는 걸 풀아웃이라고 하는데요. 풀아웃 정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정말 반에 있는 아이, 부족한 아이를 꺼내와서 이렇게 개별지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하고는 따갈로그어, 아빠하고는 영어 막 이렇게 소통하는 아이라서 자꾸 자극을 줍니다. 집에서도 자꾸 한국말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해보니 이건 교재의 문제가 아니더라.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교재가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한국어 배우는 이제 이런 것을 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아무튼 제가 발표한 내용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더 많이 배워서 다음에 더 많은 걸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도 좀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집중해서 오늘 이렇게 들어본 지도 오래됐어요, 정말. 근데 그냥 쫙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거의 2시간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짤막하게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력에 대해서 세 분 박제분들이 계셨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요거 한번 꼭 질문해보고 이런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다. 이렇게 플로어에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이거 좀 한번 물어보고 싶다랄지 뭐 잠깐의 코멘트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금주 관을초등학교 지원인데요. 네. 제가 1학년 담임을 5회 때 2년 하고 저희 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2년 했어요. 그래서 저학년을 많이 해봤다고 자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초학력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초학력이라는 게 교사에게 줄수록 책무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전 이거야말로 요즘에 교육 공동체를 하니까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마을교사라고 해가지고 기초 일정한 연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자격을 줘가지고 일종의 퍼실레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외부 자원을 찾고 나아갈 방향이 교육 공동체고 또 앞으로 학교가 더더욱더 학부모들이랑 주민이 참여를 해야 더 신뢰성도 있고 하니까 학교가 가진 걸 자꾸 외부로 나눠주고 같이 공유하고 집단 지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도 굳이 교사의 책임이다, 네. 학교의 책임이다 하면은 막상 이게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동의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하는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라북도의 정책은 제 생각은 좀 더 외부에 같이 이 책무성을 좀 나눠 가져가지고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정말 어떤 어려움부터 제한 부분까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실은 기초학력에 대한 논의나 이게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인지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의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영역 또 몸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폭넓은 관점을 갖게 해준 이런 발표라고 하는데 되게 그 점이 좀 좋았고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라북도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학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물론 기초학력에서 3R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최옥희 선생님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교감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했는데 우리 김길수 교감선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왜 그러실까?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기초학력의 문제가 그 지금에 있는 고민은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역사적으로서 있었던 고민인데 우리가 이 시기에 맞는 기초학력의 개념은 어딜까? 아까 또 말씀하신 김진우 선생님께서 아까 지문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초학력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교사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봤더니 그 부분에서 이제 교감 역할도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이고 물론 아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도 있고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지치지 않고 조금씩 한 번에 다 해결하지 않으려는 이런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교감의 이제 근본적인 질문, 교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선생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과 특별히 더딤이 있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함께 해야죠. 그 기초학력 협의체 얘기하면서 아까 그 부장교사와 교감 선생님 역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이미 기초학력 네트워크에 교감 선생님들이
기초학력에 관심 있는 분들만 모아서 그 협의체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은 그 더디마들을 이렇게 하루에 일정 시간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불러다 풀아웃을 해서 정말 그 아이들을 개별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런 기초학력 협의체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급수가 조금 11학급에, 그 다음에 저희 한국어 학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별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학력 담당 선생님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개별반, 또 저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그 기초 더디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뭐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수학 뭐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담임 선생님도 얘기하고, 뭐 복지 쪽에서도 얘기하고, 또 만약 그 애가 외국 아이면 저는 또 외국 그 아이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은 그 전달에 얘기한 이 아이가 어땠는데, 이 아이에게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모든 선생님 다 앉아서 그렇게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하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이제 그 처음에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 전에가 이제 20몇 학급, 24학급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뭐 11학급 이렇게 돼서 이러한 협의체를 하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전 선생님들이 부족한 아이에 대해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다 같이 신경 써주고, 다 같이 노력하고, 이런 게 좋고, 특히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딱 개별 지도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대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교감 선생님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1학년에 부족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지도 하는 걸로, 그래서 저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때 이제 1학년 선생님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지금 그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 학력에 영향을 미치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박상규 교수님 코로나 이후에 책 그것도 내셨는데,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미래교육 관점에서 우리 기초학력 부분에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아니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학교장 선생님들이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그 하면서 좀 봤더니, 의외로 기초학력이 지금 그 교육평가원에서 학업성취도 매년 이제 검사하면서 그걸 분류할 때 기준이 20% 미만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저는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60점 미만이면 F이기 때문에 60점 미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원점수도 아니고 이제 평균점수로 전환시켜서 20%니까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읽고 쓰기 말하기가 안 되는, 이제 중학생인데도 읽고 쓰기 못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이제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따지는 걸 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권 차원에서 이 학생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때 정보화 사회에서 최소한 얘가 뭘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좀 읽고 쓰는 걸 알아야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야 선생님들께서 그 더딤 학생들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제가 경험을 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할게요. 제가 저학년을 가르칠 때 나머지 그 수업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제 딴에는 조금 부족한 아이들을 신규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남겨놓고 막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들도 좋아하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님한테. 우리 아이 그냥 남기지 말고 집에 그냥 일찍 보내주세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느꼈던 건, 이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상처라던가 엄마들이 왜 우리 아이를 나머지 교육을 시킬까, 그때는 이제 나머지 학습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이제 더딤 학생 교육이죠. 그런 학생들의 낙인 효과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평초나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더딤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수업을 하는 경우,
그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는지, 또 생겼으면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하는 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는 크게 보자면 수업 시간 내에 끌어내서 하는 방법과, 하나는 방과 후 시간에 기초학력 강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남겨서, 그러니까 수업 내의 시간에 가르치는 것과 그 수업 외에 시간에 가르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저희가 이렇게 꺼내서 하는 이제 이런 수업도 정말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좀 우리 학교의 특수성이 뭐냐면, 이미 외국 아이들이 그 외국 아이들이 전혀 우리 말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 국어 사회 시간에 앉아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이렇게만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 시간에 꺼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그냥 누구는 그냥 그 시간에 나가서 그냥 더 공부를 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한국 아이들도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저도 빼내오고 교감선 선생님도 빼내올 때 그것을 별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에 하는 기초학력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학부모 동의하에 하는 거잖아요. 학부모 동의하에 하는데, 일단 우리 학교, 지금 제가 근무하는 이 학교는 정말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한 아이, 학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학교예요. 네, 원도심 학교이고, 정말 아이들이 의욕도 별로 없고 그런 애들인데, 제가 이제 기초학력 하는 아이들의 그 반응을 들어보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몰랐던 거를 너무 시원하게 개별적으로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본 수업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이해하는 속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자존감이 이게 있는,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데, 근데 다만 저는 무슨 생각도 드냐면,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교사는 그걸로 면죄부를 삼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충분히 더 이렇게 여유 시간에 더 가르칠 수 있는데, 아유, 애들은 싫어해. 애들은 부모는 싫어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동의를 받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아유, 요즘 애들은 남기는 거 싫어해. 요즘 부모들은 남기는 거 싫어해. 그러면서 그냥 더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게, 자칫 면죄부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상당히 좀 더디임이 있는 아이들은 가르침이 필요해서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가장 선제 조건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일정 나이에 아이들의 인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인권인데, 그런 그 강제적으로 교사가 봤을 때 이 아이는 기초학력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의 고민이, 그래서 보통 교과 시간에 빼내기 힘드니까 국어 시간에 빼내거나, 그렇잖아요. 다른 교과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방과 후 시간이란 말이에요. 방과 후 학교 시간. 그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안정적인 행정이 들어가려고 해도 부모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공부 안 해도, 그거 아니어도 다른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내 아이의 자존심을 꺾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는 당연히 부모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권의 좀 딜레마, 그런 고민도 하나 해봤어요, 저도. 그 비슷한 질문이라서 이어서 와서 좀 해볼게요. 저는 월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광락인데요. 아까 교감쌤 역할이라든지 뭐 정치자들 잘, 김준호 선생님 고생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반은 직책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세미나니까 혹시 우리가 우려스러운 지점을 좀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요. 뭐냐면 기초학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좀 우려할 수준이 되었다라고 인식을 했을 때 정부에서 한 일은 결국은 단위학교 책임제로 떠넘기기 위해서, 또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서 국가수준평가제를 만들었고, 그거를 극렬하게 반대하던 교원 집단들은 심지어 가라 채점도 하고 또는 성적 부풀리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다음에 극렬하게 반대해서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아낸 게, 그건 약간의 금전적 보상에 이은 자발적 검사와 자발적 지도,
요 선에서 좀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집단 다 근본적인 거를 건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이 현재 상태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적이 몇 점인지를 검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몇 프로를 따라오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건지 그 기준들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현재 그 국가 수준 진단 그 시도교육청별 진단검사는 없어졌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 3R 중심이잖아요. 근데 3R 중심이 정말로 다 일정 연령이 된 친구들이 무조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또는 만 5세 넘은 친구들은 1학년도의 교육과정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 친구들은 노멀한 친구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학년 1학기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에서는 무조건 친권이 보장이 되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교육적 차원으로 이 친구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또는 검사 같은 경우도 친권자의 무조건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기초진단, 학력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더딘 친구도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또는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는 좀 더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까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교사는 교사대로, 중앙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특수교육을 포함해서 제한적 친권 제한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일찌감치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학력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학력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신체적이나 인지적인 상태들을 검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부수적으로는 지금 1학년 1학기 때 한글을 유치원에서 못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1학년 1학기 때 나온 교과서에 한글이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한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칠 만한 시간은 별도로 있지도 않고 교원 양성기관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현재. 그걸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집단은 KSL 집단밖에 없거든요. 한국어 교사 집단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학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1학년 1학기 때 한글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기가 그런 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 1학년 1학기를 맞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원 연수 차원이든 교대 양성기관이든 어디선가는 분명히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여간 그 두 가지 문제는 좀 그 교원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종합적인 상태를 점검하거나 친권자의 동의와 상관없이라도 그 아이들의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뭔가 검사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만 드렸군요. 최소한 만약에 더딤 학생이 있다고 치면 초등학교에서 이걸 과제를 하려면 1학년을 통째로라든지 아니면 1학년 1학기를 통째로라든지 지금 있는 각 계절별 통합학 교과서 말고라도 지금 자유학기제처럼 일정 기간 좀 교사한테 통째로 좀 비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친구들은 일정한 속도라도 다른 걸 학습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만을 가지고 별도 수업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거든요. 차라리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통째로 한 학기나 1년을 통째로 그들에게 좀 주면 어떻게든 좀 갭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두서없이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고 우리 뭐 토론 붙으면 바쁜 것 같은데 저녁에 혹시 새로 오신 분 중에 누구? 네. 두 분 정도 말씀하시면. 저는 그 진로,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진로 관련된 외부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호성 교수님을 좀 따르는 편이라서 문자가 와서 지금 왔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오시는지 되게 궁금하고, 저도 미래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되게 궁금해서 왔는데, 사실 첫 번째는 이 교사, 아까 그 나중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1 수업의 이 교사제 그 말씀하실 때 선생님들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본질을 지금 피해가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되게 이거는 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지
두 사람이 경쟁을 놓고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선 교사의 자질이 내가 교대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부터 먼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럼 성향별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면 누구한테는 빠른 그 어떤 성장이 있지만 어떤 아이는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교사로서 조금 어떤 그게 뭐죠? 이렇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교사가 내가 왜 교사가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다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개별적인 성향을 좀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좀 더 아까처럼 나온 사례별로 이렇게 나온 누구는 뭐 주체자가 되고 누구는 따라가고 뭐 좋은 부분은 별로 없고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으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본인 소개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죠. 저는 지금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근데 아직은 제가 코칭 전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학교의 방과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들어가면서 진로 코칭도 하고 또 자기지도 학습 코칭도 하고 사실은 그러는데 학습 코칭을 제가 어느 그 송천동에 있는 학교에 중학생들을 학습 코칭을 들어가요. 걔네들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요. 막상 처음에 들어가면. 왜냐면 걔네들은 그 학습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이렇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 교육복지 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이 좀 뭐 이렇게 좀 수준이 낮다거나 아니면 학업에 대한 성취율이 낮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개별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효율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성향별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코칭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언 안 하신 분이 우리 신상한 쌤하고 오동훈 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 발제자들은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마지막에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상한 쌤도 저도 이제 기초학력 그 세미나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담임 교사로서 이렇게 그 더딘 학생들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좀 고민했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쭉 이렇게 다시 되돌아 보이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현재 답답하고 좀 맥혀 있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제도화돼서 이렇게 뭐 선생님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막 그 학생들이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제가 서신초등학교에서 그 처음에 갔을 때 저학년 선생님들이 한 명 아이가 그러니까 거기도 특수학급이 있지만 특수학급 이외의 아이들 경기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학급에서 몇 명 아이들 때문에 전체를 어떻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보조교사가 들어왔거든요. 저학년에 보조교사가 되게 근데 5점만 있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그 불안한 아이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봐왔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혁신학교 예산이 이렇게 좀 일관성있게 가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들인데 안 되니까 뭐 효자 시니어라든지 또 뭐 방학 중에 그 교원 교직 이수하는 학생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거의 맞춤형으로도 해보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누리교사제가 있는데 아직 뭐 초창기라 뭐 누리교사가 밖에서는 저게 뭔 교사야 이렇게 잘 이해도 못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은 교실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정책화되고 많이 일반화가 된다면 그런 뭐 따로 분리해서 나중에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정책적인 것들이 빨리 좀 이렇게 현실화돼야지 그런 더딤 학생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좀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어떤 그 학력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어쨌든 그래도 학력이라는 게 최후의 고르거든요. 사회적인, 인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의적인 이런 관계성이잖아요. 여러 가지 담임을 해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지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좀 더디다고 생각하면 위축이 되고 표현도 제대로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 빨리 정식화가 좀 전락도가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마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정책 논의를 통해서 이런 걸 좀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자리니까요. 네, 그런 정도에서 마무리 해주시고 고동생 마지막으로 의견은 아니고 질문 세 분에게 일단 그 체육쌤 네트워크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 그 온라인 상황에서는 좀 그 우리보다 더 고민을 좀 깊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듣고 싶고요. 나름 선생님은 그 이게 정책은 쏟아지면 정책 대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네 알아서 해 정도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고민 어떻게 투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으면 부탁드려보고 그다음에 김준 선생님은 약간 이제 그 아이의 사례를 통해서 수학 이렇게 국어 언어 정도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해외에서 나왔는데 수학이나 다른 영역에서는 또 어떤지 또 좀 이렇게 언어 말고 또 궁금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드려보시죠. 질문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같이 해주시죠. 네. 먼저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장기화됐고 뭐 3분의 1 등교, 4분의 2 등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등교 수업이 또 병행되고 완전 온라인이 있었고 지금 전면 등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문을 오면 이게 그 온라인 수업하고 등교 수업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이제 바뀔 때마다 오는데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일관적인 내용으로 와요. 기초학력 지도 학생은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과 관련 없이 학교에 와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선 학교에서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기초학력 맞춤형 학습을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온라인 수업하고 오후에 학교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완전히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등교해서 지도를 받았고요. 학급에서 교과학습부진, 이게 3RS 기초학력이 아니라 교과학습부진 같은 경우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오후에 3분의 1이나 아니면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오후에 불러서 학급에서 불러서 아이들 다 학교한 후에 비어있는 이게 가르치시는 좀 열정 있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기기가 없어서 온라인 수업을 못 듣는 아이들은 없어요. 저희 학교도 충분히 태블릿 탭이나 이런 것들 다 대여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쌍방향 수업이나 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날 가르쳐서 이걸 켜게 해서 이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일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병행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현장에 다시 또 공유가 된다면 좀 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금액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제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현재는 그 보충학습 경비 정도의 지원이 있다면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기초학력 지원을 보조 인력,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교실에서 전 6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 수업이 끝나면 3시인데 3시 끝나면 이제 부진 학생, 거짓 학생을 또 담임 선생님 지도를 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까지 또 1시간 지도를 했는데 진단을 이게 뭐 진단 검사나 교사들의 진단 활동, 이렇게 관찰 활동에서 보면 저희 반 학생이 20명인데 한 5명 정도가 거짓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5명을 지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나눠서 하는데 여러 전담 선생님하고도 나눠서 하는데 보면
업무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도 더dim 학생도 많고 커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 거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는 활동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 아이가 5개념이 형성됐는지 또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그 전학은 어디에서 결핍이 됐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습 지원 자료부터 지금 6학년 이제 3학년 책부터 문제부터 쭉 사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3학년 거 풀 수 있나? 또 4학년 거 풀 수 있나? 이렇게 보면 이제 6학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결핍 누적이 많이 됐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저게 이렇게 대입이 돼서 이렇게 부진한 부분이 보완이 되지 못했을까 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학교 실제 현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들이 생성이 되고 또 나오고 그 본연의 수업에 집중하고 좀 더 교사가 여유를 가지고서 한두 명 소수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헌신적인 노력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또 분위기가 또 안 된다는 거, 못하는 것만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외부 전문가를 막 찾고 기술적인 노력을 도구를 개발하고 보조 인력도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 반 학생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모든 거의 기초는 언어잖아요. 근데 사실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비단 국어라는 과목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수학, 과학, 사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은 이렇게 한국어반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반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좋아하는 게 체육, 또 음악, 뭐 미술 정도 뭐 이렇게 있고 뭐 다른 시간은 거의 이제 멍하게 있는데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부진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그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수학책을 보면 거의 말로 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푸는데 이렇게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아까 가르쳤던 그 아이를 수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걔는 4학년이지만 3학년 1학기 수학부터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3학년 2학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걔는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반 선생님도 이게 뭐 한국어 부분은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고 수학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선생님 지도하시고 방과 후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전북미래교육연구소에서 미래교육을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미래교육의 가장 기본은 기초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초학력 오늘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세팅이 돼야만이 진짜 미래가 밝고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지만 굉장히 강한 오늘 영향을 준 그런 그 세미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걸 좀 생중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고민과 준비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전북미래교육연구소가 자꾸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 분 발제자에게 오늘 박수 한번